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장님이 계셨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늘 인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비료를 과하게 뿌리거나 마을 축제를 준비할 때 과도한 준비로 마을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등 이장님의 열정은 좋았지만 그 방식은 때때로 무리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자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자는 이장님의 노력을 칭찬하면서도 하지만 이장님,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장님은 노자의 말에 갸우뚱하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묻자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무의 이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도 그저 돌아가거나 넘어서 흘러갑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일을 흐르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러면서 노자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고대 중국에 가장 뛰어난 정원사로 불리는 장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나무를 심던 싱싱하게 자랐고 어떤 꽃을 가꾸던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하루는 그의 비결을 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장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무와 꽃이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두기만 합니다. 심고 물을 주되 강제로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돌봐주고 나머지는 자연에게 맡깁니다. 이게 바로 무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장님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장님은 서서히 무의의 철학을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조금씩 그는 비료 대신 자연퇴비를 사용하고 마을 축제 준비도 필요한 것만 준비하며 여유를 가졌습니다. 초기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듯했지만 곧 마을 사람들은 작업이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기 시작하며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훨씬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축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장님은 새벽부터 분주했겠지만 이번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순도순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자연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축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웃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모두가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자는 다시 마을을 떠날 때 즈음 이장님을 찾아와 마음속의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세요, 이장님,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가르침입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노자 선생님, 이제야 무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이장님은 무의의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며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마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무의 지혜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날에 조선 중기 어느 작은 마을에 태계 이황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마을을 넘어 전해질 때쯤 사람들은 그에게 큰 존경을 표하며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황의 이기이원론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이와 기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마을 유지의 아들이 이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길동이었고 그는 지혜롭지만 조금 대담한 성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기이원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무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홍길동이 한숨을 쉬며 말하자 이황은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길동아, 그럼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잘 듣고 생각해보거라. 이황은 저녁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잠시 바라본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단다. 큰 형의 이름은 작은 형의 이름은 기였지. 이 두 형제는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지만 서로를 무척 아끼고 잘 보완해 주었단다. 이 형은 매우 정밀하고 질서를 중시했어.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하고 도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지. 반면에 기 형은 매우 활동적이고 변화를 좋아했어. 그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항상 움직이고 무엇이든 만들어 나갔지. 하루는 마을에 큰 혼란이 생겼어. 물이 말라버리고 농작물이 시들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으로 힘들어했지. 이 형은 고민했어. 마을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아 하늘이 노한 것이 틀림없다. 그들에게 도덕과 규칙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해.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도덕적 가르침을 펼쳤어. 하지만 기 형은 다른 생각을 했어.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를 주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깊게 파고 새로운 농사 방법을 도입하고 물을 모으는 방법을 연구했어.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어.
이 형의 가르침 덕분에 사람들은 더 윤리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게 되었고, 기형의 노력 덕분에 마을의 물 문제와 농사 문제도 해결되었지. 이왕의 이야기를 마치자 홍길동은 눈을 반짝이며 이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는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리이며 기는 우리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해결책이군요.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길동아, 이는 세상의 본질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기는 그 원리를 현실에서 이루어내는 힘이지. 이 둘이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세상은 완전해진단다. 홍길동은 그날 이후 이기이원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현실에서의 문제도 열심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차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따라 배우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이황의 이기이원론은 단지 철학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율곡이이의 생가였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율곡서원에서 열린 한 철학 강연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연회는 여러 철학자와 평론가들이 모여 율곡이이의 철학적 사상을 논하는 자리였는데 이기이원론이 주된 논제였습니다. 강연회에서도 우아한 한복을 입은 철학자 이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곡이이 선생님이 위대한 사상 이기이원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기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입니다. 강연회의 초반에는 다소 심각하고 학문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철학이 그렇듯 이기이원론도 우리의 일상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교수님은 놀라운 에피소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시죠.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김 씨와 박 씨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김 씨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통과 원칙을 중시하며 이상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강연장의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김 씨는 먼저 이 세상의 이치, 즉 이론적인 완벽함을 이해하면 낚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낚시의 이론에 대해 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웃으며 과학적 설명도 좋지만 일단 물고기를 낚아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강변에서 그 보편적인 이론을 논하며 낚시대를 들고 있다가 마침내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는데 그것은 매우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이것은 결국 낚시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낚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박 씨는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 한참을 기다리며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드디어 큰 물고기를 낚았고 박 씨는 크게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이기이원론의 이를 상징하고 누가 기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객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씨가 이를, 박 씨가 기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김 씨는 이론적으로 낚시를 접근하며 원리와 법칙을 중요시 여겼죠. 하지만 박 씨는 실제로 물고기를 낚는 실천적 행동을 통해 에너지와 현실적 변화를 중시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이와 기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곡이이는 이와 기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기의 조화, 즉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와 박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기이원론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강연회는 우리 일상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었고 율곡이이의 철학적 사상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에피소드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기이원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의 칼라는 아주 친절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항상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칼라는 늘 가슴속에 칸트의 범주적 의무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여행자가 왔습니다. 이름은 잭. 그는 자칭 모험가이자 탐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칼라는 잭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해는 건 어때요? 잔뜩 호기심이 쌓인 칼라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도덕적 결단을 내려야 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도덕적 차원이 시험받게 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잭의 말을 듣고 궁금증과 흥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이웃 마을의 시장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숨습니다. 그는 일종의 정치적 음모로 인해 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둠 속에서 단서를 찾던 괴한들이 여러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칼날을 번쩍이며 물었죠. 시장이 이 안에 있느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짓말을 해서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칼라가 발표했죠. 칸트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행위의 경률이 마치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처럼 행동하라, 즉 거짓말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잭은 미소를 지으며 칼라의 답을 들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칼라.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시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졌어요. 시장은 마을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도덕적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칼라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칸트의 범주적 임무는 정직을 기본으로 합니다.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동안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칼라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순간 잭은 크게 웃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결단은 칸트가 자랑스러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한 도덕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잭은 이후 이 마을을 떠났지만 칼라와 마을 사람들은 그날부터 더욱 굳건한 사회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범주적 의무를 마음에 새기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도덕적 결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칸트 철학의 진수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전체가 한결 더 윤리적이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